다 전지훈련지로 출발했습니다.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해외 전지훈련은 불가하기 때문에 국내 뭐 제주, 남해, 뭐 부산, 통영 일대 뭐 이런 곳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그 지자체들도 사실은 코로나19 상황에 방역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외지인들의 방문을 최소화해달라는 요청들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들은 취재가 전면 금지된 곳도 있고요. 취재를 일부 허용한 곳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동계훈련 취재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빡빡해졌습니다. 네. 그래도 기사는 써야 하고 또 잡지도 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취재를 하고 하세요? 저희는 전화나 화상 통화를 통해서 이제 취재를 하고 있는 편인데 저는 아무래도 이 건건이 대응을 하지 않는지라 이적 시장에 대해서 네.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건건이를 해야 된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서우정 기자가 말한 대로 이 대면 취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한국 프로축구 연맹도 훈련장을 공개하더라도 훈련장에서 무언가를 해라. 훈련만 보여줘라. 실내에서 대면 취재하는 일을 좀 삼가해달라. 이런 지침까지 내려보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전지훈련 시즌이 시작되지만 취재는 예년과 좀 달라질 것 같고 상당히 제한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취재는 조금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국내에서 다들 동계훈련을 하니까 연습 경기할 여건은 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것도 좀 의외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코로나19 방역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끼리 어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일단 방역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팀이 들어와서 훈련을 진행하는 건 괜찮지만은 연습 경기를 위해서 뭐 또 다른 뭐 20명, 30명 단위의 프로팀, 실업팀 혹은 대학팀이 오는 것을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일부 지자체들은 전지훈련도 일단 뭐 못하겠다라고 한 곳도 있지만은 그 부분을 완화해주는 조건을 해주는 대신에 일단 1월에는 연습 경기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계훈련이 충분히 될지 걱정이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일 것 같은데요.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고 팀 자체 훈련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일단 대학팀들도 사실 프로팀들이 1월이나 2월에는 대학팀들과 많이 붙거든요. 대학팀들이 전지훈련을 금지하고 대학팀의 연습 경기까지 금지를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완화를 해준다고 해도 연습팀을 그 연습 경기할 팀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1, 2월 같은 경우에는 자체 경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경기력을 끌어올린 데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부상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팀 전력을 제대로 가늠하고 어쨌든 여러 개를 실험해 보는 데는 분명히 제약이 생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중에서도 울산은 클럽 월드컵 때문에 시즌을 좀 일찍 시작해야 돼서 이 홍명보 신임 감독 마음이 급해지겠어요. 네,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아시아의 정상에 오른 것은 굉장히 영광인데 분명히 얘기하신 대로 울산이 이제 시즌을 다른 팀들보다 한 달여 빨리 출발해야 된다는 게 분명히 부담이 될 거고요. 지금 1월 29일에 클럽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로 피파에서 제공한 전세기를 타고 갈 건데 2월 초부터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또 울산이 하필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늦게 끝나버리는 바람에 선수들 자가격리가 1월 초에 끝났어요. 일부 휴식을 주다 보니까는 이번 주 이제 이틀 전에 이제 통영으로 가서 본격적인 전지훈련을 시작을 했거든요. 모든 선수들이 함께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팀의 어떤 시즌 준비가 좀 조급해진 것도 사실이고 홍명보 감독은 급한 상황인 건 맞지만 또 선수들의 어떤 정신적, 육체적 준비는 중요하니까 조바심은 내지 않겠다. 네. 차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동계훈련은 아주 수월하게 흘러가는 것 같진 않지만 이적 시장만큼은 진짜 바쁘게 들어가고 있네요. 네,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요. 오늘만 해도 그 대구에 있던 김대원 선수가 강원 FC로 이적했고 수원 FC는 최봉진 골키퍼와 프랑스와 일본에서 뛰었던 측면 공격수 정충근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광주도 수원 FC에서 뛰는 이지훈을 영입했고 울산 현대도 공격수 김지연과 정말 추억의 이름인데 2006 월드컵에서 뛰었던 2호 선수를 영입하면서 어쨌든 간에 영입 시장은 정말 뜨겁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영입 시장도 좀 얼어붙을 줄 알았는데 올해가 지난해보다 더 심한 것 같거든요. 왜 그런 거죠?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데 사실 코로나 영향 때문에 각 팀들이 재정적으로도 사실 타격을 입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머리를 좀 짜내다 보니까 트레이드로 가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활발해졌고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저희가 또 얘기를 좀 일부 해드렸지만은 무려 5팀이 끼어 있던 트레이드도
발생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팀들 간의 그런 선수 교류가 지난해보다도 예년보다도 더 활발해진 것도 사실이고요. 수원FC 같은 팀은 상당히 또 재밌는 게 승격을 하면서 사실 승격의 주역들을 절반 이상을 또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선수들이 또 수원FC로 새롭게 유니폼을 입고 있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지난주에도 저희가 K리그 1에서 2로 내려가는 사례가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김인성 선수도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김인성 선수 나왔는데 저는 결과만 확인했는데 일단은 대전 하나 시티즌으로 가는 건 결렬이 된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망이 있는 팀들은 좋은 선수를 데려오고 싶어하고 좋은 선수들은 그래도 출전 기회가 더 많고 더 많은 일종의 뭔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팀으로 이적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일단 김인성 선수는 울산에 남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상 많이 좀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 갑자기 결렬된 이유는 뭘까요? 네, 뭐 여러 상황들 기본적으로 팀 간 합의는 거의 끝났다고 저희도 확인이 됐었는데 이제 선수와의 개인 협상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 국가대표 윙어가 K리그 2로 가는 것은 사실은 이제 금전적 이득이 매우 큰 매력으로 작용할 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에 대한 조율 과정에서 마지막에 안타깝게 결렬됐다고 하고요. 뭐 울산 입장에서는 어쨌든 홍명보 감독은 김인성 선수를 잔류시키고 싶었던 입장인데 대전이 부른 연봉이 워낙 높아서 뭐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게 오히려 지금은 또 결렬이 되면서 김인성 선수와 함께 올 시즌을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 뭐 K리그 1 선수들이 2로 시선을 돌리는 게 아직 많진 않아도 그래도 그런 사례들이 하나둘씩 나온다는 건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의미 있는 일이고 뭐 지금 22개 팀이거든요. 1부, 2부 합하면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K리그 2에 있는 팀들이 아주 완벽하게 전력 평준화가 된 건 아니지만 지금 승격을 노리려는 경남, 부산, 대전 이런 팀들은 K리그 1 팀들과 이 전력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전력 보강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난 시즌에 K리그 2가 관중이 들어오지 못한 게 아쉬울 정도로 정말 뜨거웠고 경기 수준도 높았어요.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엄청난 일도 벌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서 언급했던 뭐 경남, 부산, 대전 이런 팀들이 오히려 K리그 1 팀보다도 이적 시장을 주도하면서 말씀하신 좋은 선수들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이적들 성사됐는지 주요 오피셜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즌 이제 국내 무대에서 2관왕을 달성했던 전북은 손준호 선수가 중국 무대로 진출하는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뭐 최용준 선수가 있지만 또 미들필더로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대구 FC 유재문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대구 FC는 태국 무대에서 지난 3년간 활약하고 있던 전 국가대표죠. 베테랑 미드필더 이용래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인천 유나이티드도 최근에 뭐 야심차게 영입을 하고 있는데 역시 전 국가대표 멀티 수비수죠. 오재석 선수 영입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성남FC는 울산에서 활약했던 오스트리아 출신 수비수 리차드 빈트비울러를 K리그 무대 2년 만에 복귀시켰고요. 가장 눈에 띄는 영입은 이겁니다. 동해안 라이벌이죠. 동해안 더비를 치르고 있는 울산의 전 주장인 신진호 선수가 전격적으로 또 포항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6년 만에 이 선수 원래 포항에서 데뷔해서 활약했던 선수인데 6년 만에 다시 포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래저래 이야깃거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신진호 선수의 포항 행위예요. 사실 신진호 선수가 동해안 더비 기자회견에 울산 주장으로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친정팀에 대해서는 별말 하지 않지만 되게 큰 의지를 드러내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번에 또 유니폼을 받고 입어서 친정팀으로 가서 이제 다시 전 친정팀이 된 울산을 상대해야 되는데 신진호 선수가 의지가 상당히 강한 선수고 말도 생각이 상당히 강하게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즌에도 신진호 선수가 다시 유니폼을 갈아입고 동해안 더비 기자회견에 나온다면 정말 재밌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신진호 선수가 사실 포항 출신이긴 하지만 포항에서는 그렇게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임대를 다니고 잘하는 건 알지만 다른 팀에서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친정으로 정말 가서 이번에는 꽃을 피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뭐 게다가 홍명보 그 울산 신임 감독도 포항 유니폼만 K리그에선 입었던 또 사례 아니겠습니까? 네, 뭐 포항의 레전드 중에 한 명인데 정작 K리그 감독 데뷔는 포항의 가장 라이벌 중 한 팀인 울산에서 하게 됐고요. 이 부분은 홍명보 감독도 취임 기자회견 때 얘기를 했습니다.
포항에 대한 뭐 감사나 존경심은 영원히 또 간직하겠지만은 지금은 울산 감독으로서 울산 팬들이 동해안 더비에서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본인이 어떤 거기에 끼어 있는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동해안 더비가 사실은 슈퍼매치 같은 다른 라이벌전에 비하면은 어떤 역사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좀 대중적으로 노출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새롭게 좀 본인을 희생해서 동해안 더비의 흥행을 또 이끌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밝혔습니다. 근데 전력으로만 봤을 때는 울산이 조금 더 앞서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네, 당연히 울산이 전력적으로 앞서고 있는데 포항이 정말 중요할 때마다 울산을 괴롭혔거든요. 게다가 이제 김기동 감독도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고졸로 명보용은 대졸로 1991년에 포항에 입단한 동기다. 홍명보 감독이 어떤 축구를 보여줄지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김기동 감독도 절대로 이 홍명보 감독에게 지고 싶지 않을 것이고 이 포항 선수들도 이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울산만은 잡아야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력 면에서는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울산이 앞서고 울산이 보강도 잘하고 있지만 포항이 어떻게든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발목 잡는 역할을 톡톡히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또 K리그에 새로 생긴 게 수원 더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네, K리그에서는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연고지에서 같은 일부 리그 팀이 또 붙게 됐죠. 예. 뭐 서울에도 이제 FC 서울과 서울 이랜드가 있지만 서울 이랜드는 한 번도 지금 일부 리그에 못 갔기 때문에 두 팀이 맞대결을 할 일은 없었는데 수원 FC는 2016년에도 한번 올라가서 수원 삼성하고 함께 또 더비전을 펼쳤었거든요. 흥미로운 거는 지금 수원 FC는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스쿼드 절반 이상을 좀 바꾸면서 과감한 영입들을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지금 뭐 윤영선 선수, 박주호 선수, 정동호, 지금 박지수 선수도 지금 중국 무대도 돌아와서 수원 FC 유니폼을 입는다고 하고 뭐 양동현 선수도 오고 있고 반면에 수원 삼성은 어떤 그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이름과는 조금 다르게 이번 겨울은 좀 조용하게 보내고 있거든요. 외국인 선수 보강 위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종의 교통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팀의 이런 상반된 겨울 이적 시장 행보가 과연 수원 더비 때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상당히 흥미로운 건 사실입니다. 뭐 수원 삼성의 영입 소식이 좀 들리지 않는 이유는 딱히 있을까요? 수원은 어쨌든 제가 박건하 감독이랑 지난주에 이제 전화로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 변화보다는 개선에 주목을 해야 된다. 어쨌든 박건하 감독도 지난 시즌 거의 중반 이후에 지휘봉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야 자리가 잡기 시작하는데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원 삼성이 어쨌든 간에 이적 자금을 크게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건하 감독도 어쨌든 뭘 보여주고 뭘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어쨌든 제리치를 영입하면서 득점력을 끌어올려서 당장의 성적을 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2016년에도 이 수원 더비가 펼쳐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의 전적은 좀 어땠나요? 네, 당시 전적은 이제 수원 삼성이 3승 1패로 승리를 거뒀는데 수원 FC가 그 수원 삼성의 홈인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그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 한 방이 조금 임팩트가 컸거든요. 올 시즌은 이제 수원 FC가 폭풍 영입을 하면서 좀 몸집을 좀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2016년과 좀 다른 판도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수원 삼성은 이제 유천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개선 그리고 조직력 강화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2021 시즌에는 과연 수원의 새로운 어떤 우위를 점하는 주인 누가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진짜 삼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수원 FC가 지난번에도 물론 조덕재 감독이 베테랑 선수를 많이 영입했는데 이었거든요. 예. 김호곤 단장과 김도윤 감독이 판을 갈아엎어야 한다는데 동의를 하고 지금까지 오피셜만 14명이고 앞으로도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입하는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FA로 풀린 정말 인증된 선수들 정말 경력이 있는 선수들 데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력은 누가 낫다고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지만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경력이나 어떻게 보면 그 평균 연령에서 수원 FC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2016년과 달라서 오히려 수원 삼성이 패기로 싸우고 수원 FC가 경험으로 싸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밌는 대결이 펼쳐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북 얘기를 또 다음으로 해봐야 될 텐데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눠보겠습니다. 김종현의 스포츠 오늘 저녁 김종현
스포츠 금요일 밤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월간 축구 전무지 포포투의 류청 기자,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은 했지만 전북이 시즌 준비에 속도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네, 전북이 이제 더블을 달성하고 챔피언스리그는 조금 일찍 마치고 국내로 돌아왔죠. 그러면서 이제 모라이스 감독과 결별을 했고 김상식 수석 코치를 감독으로 내부 승진을 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후임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북도 사실은 좀 야심차게 겨울 이적 시장을 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플랜 A에 있었던 선수들, 예. 뭐 광주의 펠리페라든가 포항의 강상우, 송민규 같은 선수 영입이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적 시장에서의 성과가 조금 늦어졌는데 월요일에 이제 유재문 선수 앞서 얘기드렸던 대구 FC 미드필더 유재문 선수를 이제 손준호 선수 나간 자리에 미드필더 강화를 위해서 또 보강을 했고요. 지금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은 지난 시즌 득점 2위를 차지했던 포항의 일류첸코 선수 영입도 사실 이제 발표만 남겨놓고 있고요. 또 전남에서 활약하고 있는 올림픽 국가대표 풀백 이유현 선수도 이제 영입을 거의 성사시킨 상황입니다. 그리고 손준호 선수 빠져나간 건 이 이적 소식이 축구계에서 장사 잘했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면서요? 일단 K리그 이적 시장이 지난 5, 6년 동안에는 중국 슈퍼리그와 중동 리그들이 K리그에 이제 좋은 선수들을 비싸게 사가면서 이제 그 돈으로 돌려왔거든요. 예. 근데 올 시즌에는 정말 안타깝게도 손준호 선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그 이유가 중국 슈퍼리그가 이제 셀러리 캡을 적용하고 있고요. 최고 이적료와 최고 연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을 이적을 원하더라도 이적료가 이제 맞지 않는 상황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내에서도 중국 내에 있는 선수들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손준호 선수 K리그 최고 선수지만 가장 비쌀 때 가장 비싸게 팔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고 저는 어떻게 보면 손준호 선수를 이제 비싼 금액에 어쨌든 이적료를 받고 팔았기 때문에 전북은 앞으로도 더 많은 선수를 영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전북이 잘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손준호 선수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행보를 살펴보면 전북이 이적 수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국내 팬들은 이제 거상 전북이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전북이 이제 국내에서 좋은 선수들을 영입할 때 이적료를 쓰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선수들을 중국, 중동, 유럽 이런 무대로 보낼 때는 그 이상의 또 값을 받아가면서 또 선수 영입 수입을 올리고 있거든요. 출발은 이제 2015년에 이제 권경원 선수 당시 거의 신인급이었는데 UAE의 알 아흘리로 무려 200만 달러에 팔았고요. 그 다음이 뭐 대박이었습니다. 김기 선수를 상하이 선화로 보내서 600만 달러. 어허. 당시 뭐 K리그 최고 이적료였었죠. 네. 역대 최고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이 선수를 보냈는데 이게 뭐 거의 뭐 그 다음으로 쏟아졌습니다. 에두 선수 뭐 허베이 화샤싱프로 가면서 460만 달러. 이 선수는 460만 달러를 주고 보냈는데 1년 뒤에 다시 전북으로 이적료 없이 돌아옵니다. 아하. 네, 그런 것도 굉장히 흥미롭고 예. 뭐 최근에만 해도 김민재 선수 베이징 거한 보내서 600만 달러, 김신욱 선수 상하이 선화 가면서 또 600만 달러, 뭐 상하이 상강호 간 로페즈 500만 달러, 그리고 이번에 손준호 선수 지금 산동 루농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550만 달러. 거의 뭐 팀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선수 이적료 수입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 김민재 선수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요새 김민재 선수 토트넘 이적설이 다시 또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일단 김민재 선수가 계약이 올 12월로 이제 마감이 됩니다. 이적료를 받고 팔려면 올 12월에 팔든지 이번 이적 시장에 팔든지 여름에 팔아야 되는데 여름이 되면 이적료가 이제 적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소식들이 중국과 이제 영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뭐 알려진 바로는 기사에 나온 바로는 토트넘, 첼시 그리고 아스널까지 언급하는 매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이번엔 어느 정도? 지난 여름에도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관심을 보인 팀들, 토트넘 같은 경우도 협상팀을 꾸려가지고 서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적료 부분에서 서로 이견이 컸던 것 같습니다. 뭐 베이징 거한 측에서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김민재 선수를 전북으로부터 데려오는 데 쓴 일종의 투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고요. 근데 유럽 축구도 지금 현재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아시아의 어떤 수비수, 유럽 무대에서의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선수를 데리고 오는 데 있어서 뭐 1,000만 유로 이상의 돈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조금 조율이 된다고 하면은 이번 겨울에 또 새로운 유럽파, 사실은 한국 수비수가 유럽 가서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쵸. 과거 독일에서 뛰었던 홍정호 선수 정도가 족적을 좀 남겼는데 과연 김민재 선수가 이번 겨울에는 유럽을 갈 수 있을지 좀 베이징 거한 측에서 조금은 이적료에 대한 시선을 좀 낮춰주면 좋겠는데 근데 그들도 분명히
좀 좋은 장사는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이 적기니까 또 아니면 계약이 이제 얼마 안 남기 때문에 그럼 얘기 나오고 있는 팀들 중에선 어느 팀이 제일 잘 어울린다 보세요? 저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세 팀이 다 런던 팀이고 명문 팀이잖아요. 갈 수만 있다면 모든 팀에 어디든. 어울릴 수 있을 것 예. 같고 네. 그리고 세 팀 모두 중앙 수비수 자원이 정말 귀합니다. 어디 가도 김민재 선수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기회를 받을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어디로라든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다면 런던 행이라면 뭐든지 찬성입니다. 저는 뭐 토트넘이죠 역시. 어. 예, 또 손흥민 선수가 지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팀 내에서 이제 한국 선수가 오는 것에 대한 시선이 아마 세 팀 중에서는 가장 호의적일 겁니다. 예, 손흥민 선수와 함께 지내는 부분이 김민재 선수의 적응에도 도움을 줄 거고 여러 변수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면은 저는 뭐 토트넘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국내 축구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새해 첫 소집 훈련 시작했죠. 네, 지난 11일부터 이제 소집을 해서요. 19일까지 이제 강릉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김학범 감독도 어쨌든 26명을 뽑아가지고 지금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올림픽 제대로 열릴 수 있겠습니까? 뭐 지금 얘기로는 2월 중에 이제 올림픽 개최 여부를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김학봉 감독 입장은 그렇습니다. 개최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우리는 준비를 해놔야 된다. 준비가 만사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유비무환의 어떤 그런 정신으로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살리면서 잘 해놔야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하려고 합니다. 이 여자 축구 대표팀도 아직 플레이오프 일정까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여자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에는 수차례 나갔지만 올림픽에는 아직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난해에 중국과 플레이오프를 치러서 1, 2차전을 치러서 이걸 마무리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미뤄졌고요. 결국에 2월 19일 제주에서 1차전, 2월 24일 중국 수저우에서 2차전을 중국 여자 대표팀과 할 예정인데 예. 일정은 나왔지만 이것도 아직 개최 여부는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최 여부도 불확실하고 열린다고 하더라도 해외파 선수들 합류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역시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누구나 2주간 자가격리 기간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게 경기를 준비하고 선수들이 뭐 체력이나 감각 이런 부분에서의 마이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인데 중국도 일단 의무 자가격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좀 아이디어를 내는 게 이건 어떤 공익적인 목적. 예, 국가대표 간의 어떤 중요한 올림픽 출전을 위한 경기이기 때문에 서로가 일시적으로 일종의 지금 뭐라고 해야 돼 버블이라고 하죠. 예, 그들만의 어떤 공간 안에서 철저하게 방역이나 자가격리를 지키면서 훈련을 할 수 있다면은 일종의 그 2주 자가격리를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면제해주는 그런 방식을 좀 머리를 서로 맞대고 있고요. 대한축구협회, 중국축구협회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 뭐 정부와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잘 이 준비를 해서 참 무사히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마무리하겠습니다.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트의 류청 기자,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스포츠는 9시 20분부터 함께하실 수 있고요. 저는 월요일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종현의 스포츠.